NK 지도대 시간입니다. 조한범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년 만에 북한을 방문해서 이 김정은 위원장과 이 북중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7년 만에 시진핑 주석의 방북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화려하지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전 그렇게 규정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시진핑 주석이 왕이 외교부장, 그 다음에 경제, 국방 모든 스텝, 펑리현 부인부터 시작해서 데리고 갔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웃고 떠들고 껴안고. 기념식수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돌아와서는 감사 전문을 또 보냈어요. 네. 시진핑 주석이.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아주 화려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왜 소문난 잔치 먹을 거 없다고 그러느냐. 지난해 9월 김정은이 갑자기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네. 그 이전까지 둘이 왼수였어요. 시진핑, 김정은이. 2018년 3월에 김정은이 중국 갔던 다롄에 갔을 때 방추이섬 해변에 시진핑, 김정은이 갔던 발자국을 동판으로 떴던 거 있거든요. 그것도 네. 시멘트로 덮어버리고.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연하장을 1면도 아니라 3면에 그것도 콩고나 라오스 그 밑에 시진핑 이름도 없이 여러 나라들에 이렇게 할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그건 왜 그러느냐? 바로 북러 밀착 때문입니다. 북러가 밀착하면서 김정은이 러시아 쪽으로 확 붙어버리니까 파병까지 했잖아요. 네. 그리고 러시아도 파병을 할 수 있어요, 북한에. 그럼 이게 어떤 얘기가 되냐면 상호주의니까. 그렇죠. 그럼 이게 어떤 얘기냐면 지금 조중 우호협진 상호 원조조약 이게 동맹조약이거든요. 요거에 따라서 중국만 유사시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 러시아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럼 시진핑은 뚜껑이 열리는 거죠. 지금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과거에는 독점적 지위.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걸 쉐어. 그렇죠.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북중 관계 악화의 큰 원인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북중은 항상 그랬어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동북아시아의 유일한 동맹이고 미중 전략 경쟁에서 유일한 버퍼존 완충지대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북한을 못 버립니다. 북한은 북한 경제의 95%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중국을 절대로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둘이 왜 애증관계냐? 2017년 2월에 김정남이라고 하는 김정일의 장남 성일임의 아들을 김정은이 말레이시아에서 암살해버립니다. 그때 김정남을 누가 보호하고 있었느냐? 중국이 보호하고 있어요. 이게 북중 관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중국이 없으면 안 되지만 항상 위협적인 거죠. 언제든 자기를 대체할 세력. 그렇죠. 북한의 정권을 바꾼다 그러면 중국이 유일할 겁니다. 그러니까 둘은 서로를 필요로 하지만 가까이 하긴 너무 먼 당신. 그리고 중국이 그렇게 도와주지만 북한은 중국에게 한 번도 고맙다는 말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근거가 있어요. 네. 김일성은 1945년 소련군의 지원으로 들어왔잖아요. 네. 중국 건국은 1949년이잖아요. 아, 그 뒤에 건국. 그렇죠. 그 4년 동안 마오쩌둥은 게릴라였고 김일성은 지도자였어요. 이때 동북전쟁 때 김일성이 막대한 군사 지원을 마오쩌둥이 해줍니다. 그래서 동북전쟁 때 많은 그러니까 마오쩌둥 군대의 부상병들이 북한에 와서 치료받고 돌아갑니다. 소총도 2만 정 이상을 지원해줘요. 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이 도와주면 당연한 거. 내가 아니었으면 중국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북한은 중국과의 외교에서 자주 외교를 해왔어요. 대등합니다. 가불이 아니었어요. 모양새는 가불인데 북한은 아니었거든요. 여기에다가 지금 러시아로 확 삐져가 버리니까 시진핑 정말 뚜껑이 열린 거죠. 그게 사이가 나쁜 거예요. 근데 사이가 나빠지면 양쪽 다 피곤하잖아요. 필요한데. 그러니까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김정은이 지난해 9월에 베이징을 간 겁니다. 그러면 시진핑은 답방을 한 거잖아요, 당연히. 네. 근데 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지난해 9월에 김정은이 데리고 이 베이징을 갔는데 10월 말에 시진핑은 어디로 왔느냐. 경주에 이펙이 왔어요. 평양을 간 게 아닙니다. 여기서 조금 쉽게 말하면 김정은이 좀 꼭지가 돌겠죠. 여기까지도 참을 만해요. 왜냐? 어차피 트럼프 만나야 되니까. 그러려냐고 참았어요, 김정은이.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1월 달에 베이징을 국빈 방문했잖아요. 네. 그럼 김정은 입장에서는 뭐죠? 자기는 베이징을 갔는데 시 주석은 2번이나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다음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좋은 그림이 아니죠. 약간 뒤로 좀 밀렸다. 밀린 거죠. 무게중심이. 네. 그럼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느냐? 바로 다카이치 때문이라고 보여져요. 일본이 중국에게 정면 충돌했잖아요. 네. 대만 유사시 군사 개입할 거야? 그렇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우군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우리를 당긴 거죠. 그때 다카이치는 또 어떻게 하죠? 한국이 필요하네? 그러니까 안동에 오잖아요. 네. 나라에. 요 그림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의 빅픽처에서 북한은 살짝 빠져있던 거죠. 이번에 갔거든요. 네. 갔는데 8일 날
평양에 갔잖아요. 8일날 아침에 노동신문에 시진핑 주석이 기고문을 실어요. 거기에 우리 언론은 안 나오는, 이거 신동아에서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리는데 뭐라고 나오느냐. 거기 어떤 뜻이 있냐. 길을 바꾸거나 우리는 길을 바꾸거나 뜻을 변치 말아야 한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사이가 좋으면 이런 대목 안 나오죠.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해오던 대로 쭉 가자. 그렇죠. 길을 바꾸거나 뜻을 변치 말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김정은한테. 왜? 너 왜 러시아 기웃거리니? 우리하고 너하고 얼마나 혈맹인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이게 축하의 말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구 기자님한테 우리 사이에 길을 바꾸거나 뜻을 변치 하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안 좋겠죠. 저에 대한 신뢰가 약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은 김정은의 머릿속에서는 한국과의 관계에서보다 한참 뒤진 거고,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완전히 러시아로 가버리니까 거기다 중국이 그어놓은 이 레드라인, 레드라인을 넘은 거예요. 뭐냐, 북중 조중 우호 협조 및 상호 원조조, 이 군사 동맹이거든요. 여기 자동 개입 조항이 있어요. 상호 피침물당에 전쟁에 놓이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요 대목이 러시아의 2024년 6월 19일에 책을 낸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는 조약에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배타적인 북한에 대한 영향력 행사, 이게 깨진 거죠. 반반 나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번 북중 정상회담은 화려하고 그리고 양측이 우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서로 뼈가 있는 회담이었다. 오히려 약간 좀 포장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다. 양측이 봉합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김정은이 이번에 대해서 북중 관계를 제1의 전략적 사업에 놓겠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렇게 보면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김정은이 푸틴이 보내온 축전에 대해 답신을 보냈는데 노동신문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진심이 정말로 느껴진다. 내가 어려울 때 가장 친근한 벗 모스크바에게 도움을 청하겠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예, 노동신문에 나옵니다. 자, 이 얘기랑 중국과의 이 담화랑 다르죠? 한쪽은 정말로 진심이 느껴지고 한쪽은 뭐 어딘가 좀 드라이한 형식적인 면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 조중 북중 정상회담은 사실은 크게 보면 시진핑의 빅픽처, 북한이 아니고 그다음에 김정은의 어쩔 수 없는 선택. 왜냐? 러시아 전쟁은 어쨌든 끝나가거든요. 끝나가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더 이상 자기들을 필요로 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불안감이 생기죠. 그리고 러우 전쟁에도 불구하고 협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는 안 좋아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갑자기 뭐 북한 경제 좋아졌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욕을 많이 먹는데 절대 좋아진 게 아니에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랬거든요. 3.7% 지난해 성장했어. 그 이전에 3% 성장했어. 평양에 집들이 많아졌어. 이걸 들이밀면서 지금 가장 전성기다 그러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북중 교육은 전성기의 3분의 2도 안 됩니다. 첫 번째. 예. 두 번째, 지금 김정은이 건설을 많이 하는 건 아시죠? 각 뭐 고을마다 지금 마을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건물을 지면 경기는 성장합니다. 자원을 투입해서. 자, 산업별 성장률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건설업이 8에서 10%대로 북한 경기를 이끌어요. 집을 지니까. 그러면 전기, 가스, 수도도 같이 올라가야 되겠죠. 집 지면. 에너지도. 예. 이건 마이너스거나 0%대예요. 이 얘기는 뭐죠? 하드웨어는 있지만 내실은 없는 거죠. 돈 쏟아부어서 외양만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멍들어요. 그러면 러시아는 도와줄 수 있느냐? 없어요. 석유, 밀가루 정도, 군사기술 정도. 왜 제조업이 없거든요. 다시 중국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 가는 거죠. 그다음에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미중 전략 경쟁, 그다음에 일본이 치고 들어오는 상황에서 어쨌든 북한을 관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측이 사실상 봉합하는 수준의 정상회담이고 과거로 돌아가는 거지. 이게 뭐 새로운 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들어섰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 말이 또 우스운 거예요. 왜냐? 제일 관계가 센 거는 군사 동맹입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그다음에 조종 우호협정 상호 원조조약. 이게 제일 높은 거예요. 관계가. 일반 국가의 관계가 제일 낮은 게 동반자, 그 두 번째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세 번째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거든요. 군사동맹보다 밑에인 관계를 지금 와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건 어불성설인 거죠. 그럼 저는 그러니까 그동안 관계가 나빴다라는 것을 그 어떻게 얘기죠. 보면 시인하는 것일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번 정상회담은 여러 면에서 북중 관계를 다시 강화하고 옛날로 돌아가는 의미인 거지 질적으로 새로운 변화는 아닌 거다. 예를 들면 지금 시진핑 주석이 말 중에 법
그 다음에 군대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네. 교류를 강화한다 이런 대목도 들어있거든요. 네. 근데 이 대목이 북한 표현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중국 매체는 열심히 보도를 하는데 북한 매체는 지금 무시하고 있거든요. 군사협력은 결국 북한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강해진다는 얘기고 네. 그럼 북한의 입장에서는 군사력이 게임이 안 되잖아요. 영향이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북한에 대한 개입력이. 그러니까 군대라는 얘기는 뭐죠? 유사시 내가 북한에 개입할 수 있는 거 너 알지? 그거 기억하지? 그 얘기입니다. 근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 얘기는 뭐죠? 결국 중국에 종속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정상회담은 사실은 살짝 그 속그림까지 들어봐야 된다. 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번 협상을 이 정상회담을 폄훼해서도 안 되지만 네.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다. 특히 한반도라는 표현이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네. 시진핑 주석이 8일날 내놓은 귀고문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다극화라고 써 있어요. 다극화는 미국과 중국은 같은 극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 다음에 포용적 경제 세계화 이런 말이 들어 있습니다. 미국은 보호무역지, 트럼프 고립주의잖아요. 이 틈을 파고 들어가는 거죠. 자유무역지. 포용적 경제 세계화는 자유무역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동신문에 실었지만 여기 한반도라는 표현 하나도 안 들어있고 그리고 다극화, 포용적 경제 세계화 같은 미국을 겨냥한 그러니까 시진핑의 글로벌 전략의 일환으로 북한을 간 거지 네. 북한만을 간 건 아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길을 바꾸거나 뜻을 변치 말아야라고 명확하게 경고를 김정은에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시진핑, 김정은의 케미가 빛을 발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시진핑 주석 중심의 중국의 대외 정책에 북한의 역할을 규정하는 의미가 있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의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바로 북한이 들어간 거죠. 네. 그럼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9월에 김주의 딸까지 데리고 베이징에 갔는데 결국 6월에 시진핑이 답방을 했는데 그 사이에 시진핑은 이재명은 서로 상호 국빈 방문을 한 거죠. 이 그림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시진핑은 큰 그림을 보고 있다. 네. 북한만 보는 게 아니다. 네. 결국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트럼프가 발을 빼고 있는 글로벌 공간에 빠른 속도로 침투하고 있다. 그러니까 외신이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시진핑이 북한과 손을 잡고 서방에 맞서. 틀린 거예요. 지금 유럽과도 손을 잡거든요. 시진핑은 그러면 시진핑은 서방과 척을 찌는 게 목적이 아니고 네. 미국이 발을 빼고 있는 글로벌 공간에 영향력을 확대하는 전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그 그림에 북한이 편입된 거다. 그러니까 이번 정상회담의 칼자루는 양쪽이 진 게 아니고 칼자루는 시진핑이 쥐고 있는 거죠. 네. 칼날은 김정은을 향하고 있었죠.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길을 바꾸거나 뜻을 변치 말아야 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김정은에 대한 경고다. 너 조심해 앞으로. 내가 그동안 참았어.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조 박사님 말씀드리니까 이게 좀 시진핑 방북의 의미가 좀 색다르게 들리긴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우려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과거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어쨌든 한반도 비핵화라는 그 말을 계속 함으로써 북핵과 미사일이 확산되는 것을 어느 정도 제어해 왔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 시진핑의 방북에는 비핵화의 뭐 비자도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북핵을 용인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안 봅니다. 그렇게 안 보십니까? 과거는 잊어야 된다. 자, 그 과거가 언제냐? 네. 바로 2018년,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마지막으로 북한을 방문한 게 2019년 6월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난해 9월 김정은이 간 거죠. 자, 2019년 6월과 현재는 상황이 달라졌다. 네. 그때는 이제 미북 정상회담이 예, 무슨 얘기냐? 네. 자, 유엔 안보리 결의가 제일 무섭거든요. 네. 제재 결의안.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5개국이 만장일치거든요. 그러니까 한 나라에 대한 제재를 하려면 5개국이 합의하자면 안 돼요. 네. 2017년 12월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안 2397호가 통과되거든요. 네. 만장일치로. 여기 러시아도 중국도 동의했습니다. 이 결의까지로 인해서 북한 대외 교역의 95%가 제약을 받습니다. 이 얘기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 중국도 러시아도 동의했다는 걸 반대하는 걸 네. 동의했다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북한의 핵 개발을 막으려고 그랬어요. 왜냐? 예를 들어서 요만한 동네 조그만 애가 우리 구 기자님한테 아저씨 메롱 그러면 줘박으면 되죠. 근데 그 조그만 애가 사시미 칼을 들고 다녀요. 그럼 아저씨 메롱 그래도 못 건드리죠. 그게 핵무기거든요. 그러니까 약소국이 핵무기를 가지면 강대국 말을 안 들어요. 그다음에 북한이 핵을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국의 핵을 장악합니다. 네. 일본을 장악합니다. 이게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대만을 대만으로. 자극해요. 이거 악몽이거든요. 이른바 핵 도미노가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은 북한 핵을 용인하려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게 23975까지 모든 대북 제재 결의안에 중국이 찬성한 이유고 이것 때문에 북중 관계가 최악으로 간 겁니다. 북한의 목을 조르니까. 네. 그런데 2018년, 19년에 남북미 소위 문재인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자, 3월에 김정은이 중국을 처음으로 가요. 4.27 판문점회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2019년 6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때는 뭐냐면은 바로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했잖아요. 네. 북한도 남북 싱가포르 선언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집어넣었어요. 그때는 중국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한 거죠. 자, 이게 결렬됐습니다. 결렬되고 나서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의 지위에 들어섰고 그때부터 중국의 입장은 바뀝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점점점 줄이기 시작하고 최근에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거의 안 써요. 네. 그냥 한반도 문제는 유관국들이 평화적으로 대화를 해결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략적 모호성으로 바꿨어요. 뭐냐?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순간 중국의 악몽이 시작되죠. 한국 핵무장열은, 일본 핵무장열은, 대만 핵무장. 네. 이건 악몽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북한을 압박해서 야, 너 비핵화해 라고 두들겨 펼 수 있느냐? 그럼 북중 관계 파탄나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중국의 입장은 과거와 다르게 전략적 모호성의 입장으로 전환됐다. 인정도 안 하지만 그렇다고 압박도 안 한다. 그러니까 비핵화는 표현이 아예 없는 거죠. 네. 이게 중국의 입장입니다. 네. 따라서 이번에 비핵화라는 표현이 안 들어갔다는 건 중국의 북한에 대한 핵의 용인은 아니다. 그렇다고 인정도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맞게 우리가 전략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을 만났을 때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는 변함이 없다라고 말하겠죠. 네. 비공식적으로. 그러나 공식적으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말하죠. 그 북한을 만나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 안 하죠. 그렇다고 용인도 안 하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이제 북한 핵에 대한 그 이중적 태도가 이번 시진핑 방북에서도 좀 그대로 드러난 나온 거다. 거죠. 사실 딜레마이기도 하죠. 네. 중국에. 그렇죠. 이제 뭐 이게 선택을 할 수가 없는 모호한 상황이다 예. 보니까 지금 이제 전략적 모호성을 택한 건데 그런데 이제 당사자인 대한민국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북핵과 그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데 이걸 한미 동맹이라든지 한미일 삼각 협력만으로 막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으니 있죠. 중국과 러시아가 좀 거들어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의 해법을 좀 모색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었는데 이제 시진핑 주석이 저렇게 전략적 모호성으로 빠지면 북핵 문제가 좀 미궁에 빠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미 미궁에 빠진 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게 자, 그게 바로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네. 농축 재처리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대응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죠. 네.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가진다는 명분이 뭐냐? 북핵 기업의 현실화거든요. 자,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가질 때 중국이 길길이 날뛰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북한의 명분을 제공했으니까.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견인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 그 꿈은 깨야 된다. 네. 이제 현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된다. 러시아는 거의 북핵을 인정하는 쪽으로 건너가 버렸고 네. 전쟁 때문에 지원 때문에 중국은 전략적 모호성으로 전환됐다. 네. 그렇다면 이 상황을 활용해서 우리의 대응 능력을 키우고 한미 확장 억제 강화, 해구산 강화 네. 경우에 따라서는 한미일 안보 협력 이 체계로 가야 되는 거지. 중국과 러시아를 바라보는 시대는 지났다. 사실상 북한이 핵을 가진 상황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일단 첫 번째는 현실을 안정화시키는 거죠. 네. 더 이상 악화시키는 걸 막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대응체계, 자체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거죠. 네. 세 번째는 바로 우리가 부족한 확장 억제, 한미 핵 협의체를 빌어내서 네. 이 여러 가지 동맹 체제 강화, 그다음에 국제 공조를 강화 이런 이제 차원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달라진 환경에 맞게 우리의 이 대응 체계도 달라져야 된다. 시진핑 방북의 의미 그리고 방북에 따른 이 한반도 안보 지형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조한범 박사님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